안녕하세요. 피지오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전연차 선생님들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처럼 환자의 언어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환자분들은 자신이 어떻게 아픈지, 또 어떨 때 아픈지, 또 어떻게 하면 아픈지 이러한 얘기들을 정말 잘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어떻게 말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일단 생각나는 대로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각자의 기준으로 자기의 아픔을 이해하다 보면 어떨 때는 쉽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이게 지금 어떨 때 나타나는 통증인지 어떤 유형의 통증인지를 우리가 캐치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되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그렇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간단하게 바디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허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제 허리가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점들을 좀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는 언제 통증이 시작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여기서 이 언제는 첫 시작이 언제였는가를 묻는 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을 처음 겪은 분이라면 이제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두려움과 또 긴장감을 가지고 표현을 하세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 통증이 익숙해요. 3번, 4번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파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려움이나 긴장감이라기보다는 이젠 어느 정도 익숙함, 그리고 나 이제 이 굴레에서 언제쯤 벗어나게 할 수 있어? 라는 어떤 일종의 의심,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치료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심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여러 번 좋다는 치료를 다 받아봤기 때문에 이제 여기 와서도 내가 여기 나을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고 이렇게 이제 온다는 생각이죠. 자, 이런 느낌들을 우리가 이제 캐치를 해보시면 환자분이 여러 번 아파봤는지 아니면 처음 아파봤는지 그러한 점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라고 물어볼 때 첫 시작을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환자분 어떻게 아프게 되었는지 한번 시간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아마 여러 번 아프셨던 분들은 바로 이제 대답이 나오는 것보다는요. 내가 몇 년 전부터 아팠던 거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서 올라가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대답이 안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좀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아프냐? 이거를 이제 물어봐야 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아프냐라고 하면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놓고 답만 기다리십니까? 자, 이렇게 될 경우가 가장 환자 입장에서는 난감해요. 내가 어떻게 아픈지를 어떻게 설명하지? 이게 시시때때로 아프고 어떨 땐 아프고 어떨 땐 안 아픈 건데 내가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지? 환자분의 머릿속과 감정에는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약간 징검다리를 놔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아프냐를 우리가 좀 세분화해서 물어볼 수 있을 건데요. 먼저 동작에 따라서 아픈지, 두 번째는 어떤 시간대에 따라서 아픈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똑같이 허리가 아프다는 환자를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작에 따라서 아프고 안 아프고가 결정이 될까요? 환자분 어떻게 아프세요? 움직일 때만 아프신가요? 아니면 그냥 움직이지 않을 때에도 아프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움직일 때만 아프다라고 했을 경우는 그러면 특히 더 깊게 들어가서 어떤 동작에서 통증이 좀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이렇게 더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환자분이 직접 이렇게 징검다리를 하나하나 놔드리면서 자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캐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대에 따라서도 좀 통증이 양상이 달라지죠. 예를 들면 쉴 때는, 그러니까 공휴일 포함입니다. 주말, 공휴일 포함. 쉴 때는 안 아파요. 통증이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출근했을 때요, 일할 때, 평일 같은 경우 이때 통증이 좀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뭐하고 관련이 있죠? 이렇게 시간대에 따라서 어느 특정한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두고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피로감하고도 연관되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럼 이 환자의 영양 상태나
수면의 질이나 혹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어떤 그 방식에 대한 솔루션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좀 살펴봐 줄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봤습니다. 환자분의 통증이 언제 시작되는가라는 카테고리 하나와 그 다음에 통증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두 가지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이렇게 질문을 해본다면 치료사도 어느 정도 원하는 정보를 얻게 되고 환자분도 내가 뭘 말해줘야 되는구나. 치료사나 의사한테 내가 뭘 말해줘야 되는구나. 이거를 더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환자분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말하면 뭐예요? 얼굴도 안 쳐다보고 1, 2분 상담하면 끝나는데요. 예, 물론 그런 병원도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얘기들을 자꾸 잘 들어주는 병원을 찾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좋은 병원, 나쁜 병원 이렇게 이제 구분하지 마시고 나에게 맞는 병원 이런 생각으로 병원을 이제 결정을 하시게 될 때 나하고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잘 되는 의료진들을 만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다 달라요. 어떤 병원은 나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데요. 어떤 병원은 나하고 의사소통이 안 돼요. 왜 쉬운 예로 보면 저 사람은 나하고 좀 통하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나랑 코드가 안 맞아 이런 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이나 그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나의 증상을 가지고 적어도 두세 군데 정도 병원을 다녀보시면서 나와 잘 맞는 병원을 찾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다시 이제 치료사들과 의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번에는 통증의 유형을 우리가 문진으로 캐치를 해야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레퍼드 페인과 라디에이팅 페인, 라디큘러 페인에 대한 특징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라디큘러 페인은 예후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양상이 레퍼드 페인일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치료를 해드려야 된다. 이건 나을 수 있는 거다. 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사실 레퍼드 페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술을 발휘하면 신속하게 이렇게 낫는 건 아닙니다. 어떤 통증은 좀 신속하게 좋아지는 통증이 있는가 하면 어떤 통증은 정말 오래 걸려요. 자, 우리가 레퍼드 페인이지만 환자분이 오시게 되면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언제 나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언제 나을 수 있는 건지에서 파생된 질문이 뭐죠? 몇 회 정도 병원에 오면 좋아질 수 있나요? 이게 가장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인데요. 자,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 편이세요? 일단 몇 번 치료해보고 그때 알려드릴게요. 아마 이렇게 응대하는 게 제일 현실적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환자분의 통증의 유형을 보면 레퍼드 페인도 수십 가지의 유형이 있지만 오늘 영상에서 좀 소개해드릴 유형 한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추론을 한번 해보죠. 자, 먼저 아픈 부위가 이렇게 한 부위입니다. 한쪽 부위만 이렇게 아파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아픔이 동작에 관련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피로도와 관련이 돼 있는 건지 우린 문진호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캐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동작과 관련된 통증이에요. 자, 이런 경우는 적어도 5회 내지 7회 정도 충분히 시간을 갖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1시간 정도 치료를 했어요. 도수치료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5회 내지 7회 정도면요. 적어도 60 내지 70% 정도는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잘 만나시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경력이 많은 분 그리고 경력이 어느 정도 좀 적은 한 5년 차에서 7년 차 되는 선생님들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 나와요. 한 끗 차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정도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동작과 관련된 통증은 이 정도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급성의 경우에는 이제 너무 심각하게 해서 왔다. 그러면 의사분하고 같이 이제 협진해가지고 주사 치료하고 같이 병행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임프루브 충분히 나타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작과 관련된 게 아니고요. 피로도와 관련된 통증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만성 통증입니다. 그래서 이 피로도와 관련된 통증, 만성 통증은 한 부위만 아파서 오시지 않아요. 환자분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허리도 아프고 저 어깨도 아프고요. 어떨 때는 종아리도 아프고요.
이렇게 벌써 몇 군데예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두세 군데 이상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세요. 자, 이런 환자분들은 통증의 관리, 그리고 컨디셔닝,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을 사용하는 어떤 올바른 패턴을 교육하는 이러한 과정,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사실 어떨 때는 10회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환자들이 있어요. 자, 그 가운데서도요. 자, 이제 여기를 조금 지우고 이제 피로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피로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가늠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잘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환자분이 이렇게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아파서 오셨어요. 근데 피로도와 관련된 증상이에요. 그냥 만성 통증인 거죠. 제가 만성 통증을 피로도하고 연관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피로도가 높으면 통증의 개수가 더 많아지거나 통증의 강도가 더 높아지거나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 적어도 6개월 정도 지속되었다 하면 저는 만성의 범주로 넣어버립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3회 정도를 치료를 해요. 3번 정도 치료를 했을 때 통증의 수치가 우리가 바스 스케일로 보았을 때요. 적어도 30% 이상 감소되었다. 그러니까 아픈 자리는 그대로 있지만 여기서 통증이 떨어지는 어떤 정도가요. 전체적으로 30% 정도 감소되었다. 이렇게 한다면 한 10번 정도 치료 받으시면 거의 없어집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치료를 해봐야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한 3회 정도 치료를 하니까 이제 다른 방식으로 허리는 안 아파요. 근데 어깨하고 종아리가 남아있네요. 자, 이런 패턴으로 오시는 환자분들도 있거든요. 자, 이런 패턴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일단 횟수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3회 만에 허리가 안 아파졌다. 그러면 다음에 한 3번 정도 치료하면 종아리가 안 아프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예측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이런 환자들은 치료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허리가 먼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종아리가 없어졌는데 다시 허리가 아픈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어깨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치료를 하다 보면 다시 어깨가 아파서 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게 산발적으로 불규칙적으로 예후가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를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아픈 자리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3번 만에 선생님 허리가 안 아파졌어요. 이렇게 하면서 환자분이 막 극적으로 되게 좋아하시고 환호한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의 패턴의 환자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긴장감을 늦추셔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10번이 그냥 훌쩍 넘어가서 20회, 30회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할 때에는 실비라든지 이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런 부분,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치료 연장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센터를 운영하신다거나 혹은 필라테스 센터도 마찬가지예요. 회원들이 운동하면서 몸이 좀 좋아졌는데요. 몇 번 만에 더 좋아질 걸 기대하게 만들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전연차 선생님들에서 이런 실수들을 간혹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증의 수치가 다운되는 경우는 좀 기대해 볼 만한데요. 이렇게 한 파트씩 좋아지는 어떤 패턴을 나타내는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긴장을 늦추셔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몇 회 만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일단은 그냥 조금 더 통증의 어떤 변화 양상을 한번 보시죠. 아직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환자분에게 일단 기대 심리를 좀 낮춰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서 정말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정말 겸손하게 환자분 다행입니다. 정말 좋아지셔서 다행입니다. 제가 조금 이 불규칙적인 패턴이 나타날까 봐 좀 걱정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좋아지는 추세를 갖고 오게 됐네요. 정말 좋아지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하십시오.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 부위의 통증을 갖고 있으면서도요. 좋아지면 어느 한 부위가 싹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분들, 이런 환자분들은 좀 약간 드라마틱한 경험을 했다는 착각을 하셔가지고 선생님 저 허리는 이제 안 아파요. 이제 어깨하고 종아리만 나오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며칠 있으면 웬걸요? 선생님 다시 허리가 아파요.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런 경우 진짜 있죠. 특히 어떤 경우에서 이런 경우 많이 만나세요? 환자를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이런 환자분들 많죠. 그래서 특히 10분, 15분 그냥 서비스로 매뉴얼하는 이런 병원들의 환자분들, 특히 연로하신 분들, 나 저 선생님한테 받을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느 한 선생님을 고착하시는 이러한 유형들을 보면 이런 패턴들이 많으세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냥 잘 얻어 걸린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환자분들의 유형을 잘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환자의 언어, 환자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떤 자신의 아픔을 표현하는데 동작을 중심으로 표현하는지, 어떨 때, 내가 어떻게 할 때, 어떤 동작을 할 때 아파요. 그러니까 그 말 가운데 동작을 암시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떤 동작에서 아픈지 한번 직접 보여주세요. 이렇게 꼭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쉴 때는 안 아프고 일할 때는 아프다. 일하고 나서 엄청 아파요. 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의사분들? 그냥 좀 시크하게 일하지 말고 쉬세요. 그러면 나아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사실. 우리가 환자분들 무관심하게, 우리가 환자분들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참 그러한 통증의 패턴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의사분들도. 환자분들에게 무관심하거나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피로도와 관련돼 있는 어떤 만성적인 통증의 양상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을 만나게 되면 일시적으로 무언가 통증이 사라진 그런 패턴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절대 안심하실 수 없다. 그리고 환자분들에게 높은 기대감을 갖게 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일단 오늘 이렇게 간단하고 정말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 밖에도 환자분들 문진하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각각의 경우에서 우리가 문진을 통해서 환자분들의 아픔, 그리고 원인, 그리고 이 아픈 유형에 대한 어떤 카테고리화 시키는 것, 이런 연습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과 이번 영상을 꼭 연결해서 시청해 주십시오. 레퍼드 페인과 라디큘러 페인의 특징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화 한다는 것은 일종의 이렇게 여러 가지 서랍을 만들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첫 번째 서랍에서는 레퍼드 페인이라는 서랍과 두 번째는 라디큘러 페인이라는 서랍, 이 두 가지를 만들어 놓고요. 환자분의 유형이 어디에 포함이 되는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레퍼드 페인이라는 서랍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서랍 안에는 또 이렇게 다양한 서랍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 노하우로는 급성과 만성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놓습니다. 단순하게.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급성은 정말 아큐트, 심한 급성과 그 다음에 움직일 수는 있지만 처음 아픈 경험을 한 환자분까지는 저는 급성으로 놉니다. 이건 제 방식이에요. 자, 만성이라는 서랍에서는요, 6개월 이상 아픈 분들, 그리고 여러 번 반복적인 통증 경험, 같은 부위, 자,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만성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심한 급성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허리가 한쪽이 이렇게 옆으로 빠졌어요. 그러면서 겨우겨우 병원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나눠지는 서랍이 있습니다. 물리치료로 가능한 환자와 주사와 물리치료로 가능한 환자를 이렇게 구분지어 놓습니다. 물리치료로 가능한 환자, 지금 허리가 옆으로 빠졌을 때를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범주부터는. 자, 그때는요, 대둔근 운동을 시켜봅니다. 대둔근 운동을 시켰을 때 효과가 있다, 효과가 없다. 효과가 없으면 주사까지 동반된 물리치료로 놓고요. 글루테우스 맥시무스로 효과가 있다. 옆으로 빠졌던 엉덩이가 점점 안으로 들어와요. 그럴 경우에는 환자분 주사까지는 아직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물리치료로만 일단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환자한테 직접 주사 안 맞아도 돼요.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되십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아픈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일단 어떤 심리 상태를 갖냐면 불안입니다. 불안. 안전하지 않을 거라는 감정인 거죠. 안전하지 않을 거라는 감정. 거기에서 나오는 유형입니다. 통증의 유형. 그렇기 때문에 안전감을 줄 수 있는 치료, 그리고 운동,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적용을 했을 때 효과가 있다, 효과가 없다. 자, 효과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사 물리치료로 들어가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치료나 운동을 했을 때 효과가 있다 하면 이 운동으로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럼 안전감을 가질 수 있는 치료나 운동에 뭐가 있을까요? 자, 이때는 제일 낮은 강도의 운동을 실시를 하는 겁니다. 제 온라인 강의나 제 유튜브 영상 여러 가지를 보면 일리아쿠스 액티베이션이나 그 다음에 TRA 액티베이션, 이런 운동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죠. 가장 낮은 단계의 운동입니다. 힘이 최대한 들어가지 않는 운동인데요. 자, 이런 운동을 했을 때 통증이 줄어들어요. 왜요? 이렇게 조금씩 힘을 써보니까 이런 경미한 움직임에는 통증이 없네. 이건 나한테 할만하겠군. 자, 이러한 어떤 움직임을 계속 환자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 뇌에서는요, 일종의 경계 상태를 어느 정도 조금씩 낮춥니다. 그러니까 불안 상태에서 그만큼 조금씩 벗어나는 거죠. 안전감을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선순환 고리가 다시 발생을 하게 되면서 통증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돼요. 자, 저는 이런 식으로요, 제 마인드맵에는 이런 식으로 제 머리에 카테고리화 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하게 제가 글씨로 적어드렸지만 이건 이제 저만의 방식을 조금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환자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카테고리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 환자의 언어가 이해되지 않으면 카테고리화가 진행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강의를 듣거나 책을 보시거나 심지어 반복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의 어떤 그 축적도가 굉장히 높게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여러분들이 환자하고 대화를 해보면 뭘 써먹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건 아직 환자의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영어에서도 would를 쓸 때가 있고, 그 다음에 in을 쓸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in을 쓸 때가 있고 또 at을 쓸 때가 있고 그렇죠. 전치사. 이거는 붙어있는 어떤 상황 전체를 표현하는 거고, 붙어있는. 이는 어떤 경계 안에서 내가 있는 거고, 이건 둘 다 아니에요. 그냥 모호한 상태. 이렇게 시점에 따라 각각 쓰는 전치사도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환자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건 각각의 상황에 맞게 어떤 전치사를 쓸 것이냐 선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선행이 되어야 우리가 감정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원하는 니즈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서 우리는 제대로 카테고리를 하나씩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머릿속에 지식에 대한 카테고리는 있을지 모르나 그 지식을 활용한 지혜의 카테고리는 아직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짤막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연차 선생님들, 제가 오늘 짤막하게 보여드렸지만 이러한 환자들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차트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연구 노트에는요, 공부 노트에는 환자의 언어가 적혀 있어야 돼요. 우리 해부학 용어, 우리 전문 용어가 많이 적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아직 이해하지 못했던 그 환자의 그 언어, 그리고 그 언어를 표현할 때 그 얼굴 표정이나 그 감정, 이러한 것들을 써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환자를 이해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저도 환자분을
딱 몇 번 만에 만나서 완전히 이해한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년, 2년 이렇게 계속 만나 뵙는 분도요. 그분이 하시는 통증에 대한 얘기를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역에 목숨을 걸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실력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그 첫 계단을 올라가시는 게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또 댓글 남겨주시는 김에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이거를 시리즈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의 시리즈들이 또 우리 전현찬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계획해 보도록 할게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